네, 그럼 이제 그 정말 생각만 해도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뛰기도 하는 주제인데 우주 프로젝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지구에서 그 하는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활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지금 아주 현실화돼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 X잖아요. 네. 사람을 이제 우주 공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민간 로켓 사업의 성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민간 로켓 가장 성공한 민간 로켓 회사가 됐고요. 네. 근데 스페이스 X를 어떻게 어떤 동기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청소년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실존적인 철학적인 위기에 닥쳐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자 책들을 읽어봤대요. 그래서 니체하고 뭐 쇼펜하우하고 막 읽어봤더니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본인한테는. 일론 머스크 자체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인데 이거는 좀 자기한테 안 맞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발견한 책이 SF 소설이에요. 그 더글러스 아담스의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 다음에 뭐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더 무슨 모험을 할까, 항상 미래가 더 기대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슬퍼지지 않고 가슴이 부푸는 그런 삶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목표가 그래, 인류가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종족이 되자. 은하계 문명을 건설하자. 그거에 이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리잖아요. 뭐 수십 수백 년 걸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럼 자기 생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이제 화성에 우선 진출을 해갖고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다행성 종족이 되고, 그게 이제 먼 훗날 은하계 종족으로 발전하는 그런 초석을 세우겠다. 보통 그게 어릴 적에는 꿈을 꿀 수 있지만 그렇죠. 화성에 가서 산다는 게. 화성까지 진출한다는 걸 지금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최근에도 그랬어요. 자기가 돈을 버는 목적은 이 화성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테슬라에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그거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꿈을 이제 50이 넘어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지구 궤도 근처에 위성을 쏘았는데 지금은 화성에 비행하는 그 로켓 개발에 매달리고 있고, 동시에 화성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정착지를 건설할 거냐, 그런 쪽에 지금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스케일 자체가 근데 스티브 잡스하고 좀 비슷한 게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색을 했다는 거. 거기도 뭐 인도 막 여행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스티브 잡스도 본질을, 인간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근데 철학적 사고가 얼마나 사람을 성장시키는지 요게 좀 연관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화성 사실 이 스페이스 X 때문에 한국에도 지금 우주항공주 해가지고 이 주식들이 그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막 상승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는 저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 이 엄청난 차, 사실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기차 자체는 노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럴 기술이잖아요. 평범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장착되는 그 인공지능 혹은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 플랫폼, 그리고 구독 서비스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테슬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아주 강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스타링크가 뭐냐면, 지구 전체를 그물망식으로 수만 개의 통신위성들이 촘촘하게 배열돼 가지고 전 지구를 커버하는 그런 배열망입니다. 영어로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열망, 그물망을 형성을 해서, 그게 이제 보통 통신위성이 3만 킬로미터 이상의 고고도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고도예요. 550km 밖에 안 되고
밤에 이렇게 보면은 보인답니다. 육안으로도. 그거를, 그러니까 짧으니까 시간 지연이 별로 없고요. 또 지구 전역을 커버를 하고, 지금은 외딴 지역에는 광 케이블 넣을 수도 없고, 외딴 지역에서는 그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이게 되면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되고, 사하라 사막 가운데서도 되고, 외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외딴 지역에서 위성 접시를 해서 통신 이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워낙 저궤도고 그런 시간 지연이 없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서 그런 송수신기 갖춰 놓으면 고속 그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그래서 한 그 월 한 100불? 99불? 그 정도면은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지구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체들도 위기죠. 그러게요. 위기죠. 그리고 이게 5G나 그런 모빌리티 뭐 그런 것과 연결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지금 보통 예상들이 되고 있나요? 이미 벌써 북미하고 캐나다 일부 지역에는 베타 테스트가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쏘아 올린 게 1000개가 넘거든요. 1000개가 넘으면 그 지역별로는 베타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목표는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은 다 제공할 수 있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베타 서비스가 된 걸만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그거 한다고 그럴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근데 벌써 실용화되고 있고 이미 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이게 2000년대 초인가? 뭐 하여튼 그 무렵에 그 2000년대쯤인가 이게 한번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런 그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이 되게끔 한다는 프로젝트가? 지금 통신위성은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돌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리듐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 예전에 무슨 우주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사도 연관되고 근데 엄청난 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로 끝난 걸로 이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극물망식으로 완전히 지구를 둘러싸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인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이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인공위성을 진짜 10,000대 뭐 이렇게 막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사이즈가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놀라운 게 뭐를 사업을 하면 거기 필요한 기술을 굉장히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위성도 기존 통신위성은 비싸죠. 근데 이거는 통신위성을 굉장히 경량으로 싸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120대씩 직접 생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띄워 올리면 60개씩 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궤도에다가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트럼프 카드 있죠? 그렇게 쫙 펼치듯이 그대로 쫙 펼친다는 겁니다. 공간에. 그런 식의 기술들을 다 발명을 한 거예요. 직접 개발을 하고. 그래서 총 비용이 한 100억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스타링크 사업 비용이. 근데 지금 매출을 연 3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머스크는 연 50억 불을 목표를 하는데 일단은 그 처음에 초기 비용만 들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크게 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 될 거고 뭐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돈 많이 벌면 이걸로 또 화성 식민지 결국은 화성 전부 화성으로 지금 자금을 모으겠다. 그런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됐어도 그 화성 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버는 거의 모든 목적이 그거고 자기는 호화 요트도 없고 별장도 없답니다. 거기에 갈 시간도 없고. 오로지 그 일하면서 그 화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자금과 이런 걸 만드는 지금 일하는 시간도 주당 80에서 90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데 거의 2배.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좀 생각만 해도 근데 또 아찔한 게 이게 현실화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우리 뭐 통신 장비준이 뭐니 많잖아요, 기업들. 예. 그리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적이 많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그 산업의 지형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할 수 있는 회사일수록 빨리 일론 머스크하고 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통신사들 가운데서도. 통신사들도 그렇고 전기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회사도 워낙 지금 기술 격차가 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테슬라의 기술을 라이센스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 자동차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하고 손을 잡으면 세계 2위 전기차 회사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 그 어디에 대한 기술이냐. 보통 우리가 테슬라를 인정해 주는 건 자율주행에 대한 오랫동안의 빅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강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되고, 그것도 포함되고 이제 전기차의 핵심 기술은 파워트레인인데, 그러면 배터리 있죠.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자동차의 그 구조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워낙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차는 지금 그 0 to 60, 거의 100km죠. 2초 안에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째깍하면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력은 거의 우주선이 출발할 때 우주인이 느낄 수 있는 가속력에 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아무도 지금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그 말씀하신 자율주행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메인보드 그런 것들이 최소한 5년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기존 레거시 자동차사들은 거기만 몰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그 트랜지션의 그런 고통을 감당하느니 아마 테슬라하고 손잡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라이센스비가 비쌀 거 아닐까요? 한번 잘 해보면. 네. 그래도 혼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뭐 협상을 해보면. 요즘 우리 현대기아차가 뭐 애플카하고 협력하네 만에 뭐 네. 이런 이슈가 또 생기면서 더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 이 현대차, 기아차의 그 미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전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 차는 껍데기고 그걸 주행시킬 수 있는 이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한참 뒤져 있지 않냐.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죠. 자율주행은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모를 필두로 한 라이다 진영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의 정확성을 치면 라이다가 앞섰는데 라이다는 또 단점이 많아요. 그게 구글 진영이죠? 구글 진영.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네. 대표 주자고,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실 때. 네, 얘기하시죠. 예. 그럼 라이다는 장점은 이렇게 레이저를 지붕이나 이제 옆에 여러 군데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초에 100만 번 이상의 펄스 시그널을 보내요. 그럼 그게 주위에 있는 물체를 치고 돌아올 때 그 속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3차원 거리를 해석을 해서 3차원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슈퍼 휴먼 사이트죠. 대신에 단점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라이다 시스템은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개발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럼 내연기관차에서 굉장히 성능 좋은 컴퓨터도 싣고 다녀야 되고 또 전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라이다는 시판용 자동차에는 장착이 안 되고 그 웨이모라든지 앞으로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그런데 그 택시용으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솔루션이죠. 네. 근데 테슬라는 이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반 테슬라 승용차에는 다 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휴먼 비전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3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이제 3차원이라든지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가 돌아가지고 그걸 파악하는 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고 컴퓨터가 하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서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3D 라이다 진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테슬라는 비전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테슬라의 장점은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시뮬레이션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라이다 진영은 지금 시뮬레이션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은 굉장히 제한된 지역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 그 머스크가 자기가 훨씬 앞서 있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전기차가 포함하고 있는 그 뒤에 이 빅데이터, 자율주행, 네. 이 시장에 대한 그 시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애플카가 들어온다, 애플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애플카의 문제도 지금 결국 차는 제조는 딴 데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 이게 필요한 건데 시스템이, 이게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애플도 뭐 지금 시작하면 언제 또 차랑 시뮬레이션에서 하겠습니까? 실제 데이터를. 네. 예, 그런 게 후발주자들은 어렵죠. 네. 예. 그게 이제 아마 테슬라의 가장 강한 경쟁력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그 앞선 기술력, 데이터. 테슬라의 기업 가치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냐. 네. 그러면은 한 두 가지 지금 킬러 프로덕트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 저기 머스크의 그 표현에 의하면 첫 번째 킬러 프로덕트는 그 태양광 설비입니다. 가정용 루프 타일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테슬라가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앞으로는 종합적인 지속 가능 에너지, 인프라, 하드웨어 산업 그걸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 지속 가능 에너지 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이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우버나 그런 데는 그 드라이버가 있죠. 근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테슬라 차를 타고 이제 저기 사무실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 차를 테슬라 앱에 올리면, 그리고 이제 사무실 출근하면 내 차가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다니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나면 다시 앱에서 내리면 이제 태우러 오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그 라이드 헤일링 사업이 그 앞으로 2029년까지 9조 달러 시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테슬라의 그 판매 대수 곱하기 자율주행의 가치다. 그만큼 자율주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얘기한 바로는 이 자율주행의 무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는 에비타라가 50% 이상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또 그렇죠. 큰 점프를 할 수 있을 텐데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팬들이 많잖아요. 네. 예, 테슬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그 빅팬들. 이 주주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화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팔지 않고 가지고 간다. 이런 뭐, 하여튼 거기에 이 커뮤니티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서로 신념이. 테슬라는 그 문화랑 팬덤이 굉장히 강해요. 네, 팬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그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의 꿈이기도 하고 테슬라의 경쟁력이기도 한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그 솔라시티 그 지붕 패널,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다 에너지를 모아서 아파트가 됐든 도시에다 그걸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정집이 하나 있으면 네. 지붕에 그 지붕재를 그 솔라 루프로 바꾸는 겁니다. 솔라 루프라는 게 지붕재 안에 솔라 패널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지붕재인데, 이게 수직으로 보면은 내장이 이렇게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1000kW 정도 발전이 가능하답니다. 네. 그럼 그거를 파워월이라고 벽에 이렇게 파워월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만한 에너지 배터리를, 가정용 배터리를 네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정 하나 자체를 그런 시스템화해서 그 재생 가능 에너지로 외부에서 전기를 안 쓰고 그게 자급자족하는 그런 거를 지금 패키지화해서 지금 판매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용인가요? 아니면 그걸 해가지고도 이렇게 판다. 현대차에서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던데. 그게 이제 자기가 에너지가 나오면 그 전력망에 도로 되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차 싶은 게 이 테슬라 주주들은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감히 화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이야기를 들을수록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잠깐 아까 인공지능 이야기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생활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류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건 우리가 아니까 위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공지능의 위협을 그 경고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호킹, 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묘하게 스티븐 호킹하고 일론 머스크는 죽이 잘 맞아요.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고, 낙관론자, 대표적인 낙관론자 보면은, 그래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보다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현재 인공지능은 한 가지만 특화된 인공지능이다. 그걸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람처럼 다재다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거를 범용 인공지능,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날 기한이 늦어도 20, 30년이다. 일론 머스크는 5년까지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사람을 초월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보다 뭐 10배, 100배, 뭐 10,000배 이상 똑똑해지는 건 순식간에 벌어질 거다. 그래 되면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럼 그게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는 둘째 치고라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을 때 도로 한가운데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벌판에 개미 언덕이 있어요. 그럼 개미 언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개미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다가 밀어붙이고 도로를 짓겠죠. 그럼 그 안에 사는 수백만의 개미들은 다 죽는 거죠. 똑같이 비유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졌을 때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하고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때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미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진영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자. 그래서 대비를 세운 게 두 가지 대비를 세웠어요. 일론 머스크는 하나는 우호적인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하자. 우호적인 그 슈퍼 인공지능이죠. 그걸 먼저 개발하자. 그래서 세운 게 오픈 AI라는 연구소입니다. 비영리 연구소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너무 똑똑해지면 사람도 같이 똑똑해져야 된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 그게 아니고 사람의 두뇌를 인공지능하고 무선으로 연결해버리자. 우리 두뇌에 있는 스태프들. 그게 뉴럴 링크입니다. 뉴럴 그래서 링크. 여기 안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무선으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컴퓨터가 우리 손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신체의 일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 출력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위키피디아가 우리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이 전지 넣는 합니다. 다만 입 출력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면 입 출력에 제한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냥. 예, 대신에 이제 이 장치를 고광역, 하이밴드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바로 우리 자체가 초지능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이런 연결이 되면 각자 사이버 스페이스의 디지털 화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초지능 인류가 수십억 명이 누가 한 명이 나쁜 짓을 못하고 어느 한 인공지능이 나쁜 짓을 못하고
총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리면은 이게 다 공상과학 SF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세계를 2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SF 세계입니다. 그렇죠. 예?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예? 네. 모든 기기라든지 고층 빌딩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달나라까지 로켓을 가고 그죠? 그래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말씀드리면 그 21세기에 일어나는 기술 발전의 그 정도가 20세기에 일어나는 기술 발전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점점 그 이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정표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 동시대인으로서 이런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는 거는 그래서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 뜨면 아,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주식이 오를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기는 지구의 안녕과 멸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고군분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20세기에 1000배의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알지 않으면 바로 그 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나이에 의한 세대 차이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요즘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되게 그 호기심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생겼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마침 또 이런 일론 머스크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라는 책의 저자분이시죠.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회사의 부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X, 예. 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것들이 총합적이 됐을 때 화성 가는 이런 큰 빅픽처를 그리고 있구나. 결국은 우주 종족이 되죠. 네. 예.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갈수록 알아갈수록.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권종원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